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정말 암호화폐, 뭐 디지털 화폐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것이 이제 금과 동행한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디지털 화폐하고 암호화폐는 이게 성격이 틀립니다. 즉 암호화폐는 사실은 기존의 그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반발로 도전으로 생긴 게 암호화폐예요. 네.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저게 화폐의 본원적 기능을 못했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교환의 매체로 하는데 문제도 크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송금을 신속하게 하고 수수료도 적게 드는 데다 뭔가 저거를 활용하면 현재의 화폐 제도를 개혁할 수 있겠다라는 걸 눈치챈 각국의 중앙은행들하고 금융계 리더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암호화폐가 어떻게 틀리냐면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추적 불가능한 화폐예요. 네.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중앙은행이 그 쓰임새를 다 추적할 수 있는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아, 차이가 있군요. 우리가 네. 보통 암호화폐를 디지털 화폐 뭐 같은 범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리고 암호화폐는 저게 탈중앙 화폐예요. 그거는 연준이나 은행 같은 이런 중간 그 개입자 없이 서로 유통될 수 있는 게 암호화폐거든요. 반면에 디지털 화폐는 저건 중앙 집권형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추적 가능하냐, 추적 불가능하냐, 하나는 탈중앙화가 돼 있느냐, 아니면 중앙 집권형 화폐냐 이러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우선 최근에 그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의 탄생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물살을 타고 있는 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지금 움직임인데요. 이게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개발을 마친 나라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그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화폐에서 주목해야 봐야 될 점은 이게 지폐가 단순히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 세상이 오면 이건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국권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하에 숨어 있는 자금이 나와서 그러니까 실명된 금융권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우선 장점으로는 지금 지하에 있는 지하 자금의 규모가 세계 경제의 거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 돈이 실물 경제의 양성화가 되면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돈이 이제는 그 실명을 밝히고 바깥으로 나오기는 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게 바깥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국권하고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 나오기 전에 부동산이나 상품으로 먼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갖는 장단점이 경제 활성화도 되지만은 인플레이션도 같이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돈은 다 양지로만 돌아다니진 않아요. 알다시피 뭐 뇌물도 있고 불법 자금도 있고 마약 자금도 있고 도박 자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디지털 화폐가 나와도 뭔가 다른 방안을 찾게 될 겁니다. 그 다른 방안이 다시 얘기해서 암호화폐예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저번에 미국이 경제제를 가하면서 그 미국의 달러 공급을 끊었을 적에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베네수엘라 화폐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른 화폐를 가져야 되는데 달러로 바꿔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바꿔놨어요. 즉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이 금과 같은 어떠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속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득세를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그래프는 각 지역별로 지금 지하경제 규모를 IMF가 추정해서 발표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의 그 지하경제 규모가 상상외로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하경제 규모가 한 2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올 적에 아까 디지털 화폐는 추적 가능한 화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게 마냥 추적 가능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많이 침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발이 커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하고 있냐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까지 돈이 나갈 때까지는 저게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근데 상업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에 나가는 돈은 상업은행이 추적을 못하게끔 저 단계에서부터는 추적 불가능한 통화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현행 암호화폐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인데, 즉 1단계에서는 추적 가능한 화폐로 나가고 2단계에서는 추적 불가능한 화폐로 기존의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추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익명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큰 돈이 거래될 경우에는 실명 전자지갑을 써라. 작은 돈 거래는 우리가 모른 척 하겠지만 큰 돈만큼은 밝히고 송금을 해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이나 어두운 돈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하겠다라고 해서, 저거는 사실은 정부가 마음 먹으면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지금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이게 추적 가능한 화폐인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본인의 계좌가 다 추적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이거는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으로 갈 때까지는 추적 가능한 화폐를 그대로 보내고, 상업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에 지출되는 돈은 이거는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바꿔서 유통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 블록체인 시스템인 BSN에서 6개의 암호화폐 플랫폼과 손잡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암호화폐가 이더리움, 이오스, 테조스, 네오, 널버스, 아이리스넷인데, 앞으로 중국은 이 외에도 필요한 암호화폐들을 추가하겠다고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가 유통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마냥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큰 돈이 움직일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만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 등 검은 돈이라고 판단되는 자금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가 시중에 쓰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어느 곳이나 지하자금이나 검은 돈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돈들을 위해서는 아마 암호화폐가,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같이 쓰이게 될 공산이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금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5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상관계수가 70까지 돌파하는 이러한 그 형국이거든요. 그 얘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 안전자산으로서 생각하는 금과 유사하게 그 비트코인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큰데요. 보통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이제는 금 못지않게 비트코인을 그 가치 조정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는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이런 암호화폐들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어떤 법적인 그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도 물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들도 금 이외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하는 그러한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금융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그 일반 투자자들도 금과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상장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자사주를 각각 2억 5천만 달러씩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재밌는 게 이렇게 투자를 하자 이 회사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즉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 비트코인 매입을 한 게. 예, 비트코인 매입을 한 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이 회사 주가도 같이 떨어졌지만 하여튼 이 회사가 두 번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때마다 이 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게 투자의 대상으로 사모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암호화폐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금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뭐냐면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의 통화하고 연동시켜서 가치를 안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킨 암호화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 암호화폐는 그 속성상 추적이 불가능한 거고 그렇지만은 어떤 가치 보존이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기존 통화하고 이제 연동을 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 빅 플레이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암호화폐가 나왔을 적에 JP 모건의 그 제이미 회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JP 모건이 얼른 태도를 바꿔서 JP 모건 코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금융계에는 송금을 할 적에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닌 JP 모건 코인을 쓸 확률이 커요. 이게 친속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그 돈이 제대로 상대국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건사도 지금 암호화폐 팀을 구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로 유명한 헤지펀드인 짐 사이먼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속속 비트코인 투자에 가담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 달러 이상이 그 헤지펀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흘러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갈수록 이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종의 혁신 금융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 그 아주 위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디파이라고 불리우는 코인입니다. 디파이라는 거는 탈중앙 금융의 이제 약자인데, 이 디파이 코인의 장점이 뭐냐면 금융 서비스, 즉 예금과 대출 이런 금융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그 중간에 매개체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은행은 필요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은행들이 했던 거를 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결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없어도 탈중앙화된 그 거래소를 통해서 누구나 예금과 대출 등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세계에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17억 명이 넘어요. 엄청나네요. 예. 이게 인터넷이 안 들어간 지역이라서 은행 거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이 들어가더라도 문맹 금융이라 해서 구자를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그 신용 불량자가 돼서 기존에 있는 그 구자를 박탈돼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금융권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 대신에 디파이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은행 계좌 대신에 블록체인 전자지갑이, 그러니까 지폐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탄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게 그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저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번 받으려면은 그 개인의 신용조사 들어가고 뭐 복잡한 자료들도 요구하고, 받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뭐 위약금도 내야 되고, 심지어는 경제 위기를 맞으면 은행 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 탈중앙 디파이 이 대출 플랫폼에는 저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은행의 장부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의 대출 기록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기존 금융권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10분 이내에 그 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은행이 없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그 서비스가 확산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러한 그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사실은 개발도상국일수록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러한 기술로 그 개발도상국들의 그 금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디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랜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담보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어디다 걸고서 예를 들어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암호화폐를 갖고 대출을 받아서 걸고 물량을 산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 놓고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그 대출 금액을 늘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 같은 거 거래할 적에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 암호화폐 그 가치로서 그 가치의 증식 여부에 따라서 수익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저 디파이 시스템에 예치하는 순간 여기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건 화폐 자체의 가치 등락 이외에 매년 그쪽에서 그 지정하는 그 연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 게 뭐 연 6%에서 심지어는 연 15%,
뭐 어떤 데는 뭐 연 100%를 얘기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그 또 저게 그렇게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커지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전 ICO 때나 마찬가지로 우죽순으로 디파이 코인이 생기는데 저 중에서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그 승자 독식에 이거에서 서너 개 뿐이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저게 폭망할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사기성이 있는 코인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고 디파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금융기법이 탄생했는데 그 연유로 많은 디파이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거는 뭐 이자율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코인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이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만 그 투자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디파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정말 위험성이 크잖아요. 정말 서너 개 우리가 뭐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거 외에는 사실 거의 살아남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 투자한다라는 거는 거의 99%는 사실 좀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그 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좀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큰 그림에 있어서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채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투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금이나 원자적의 그 분산 투자가 고려돼야 되는데 암호화폐가 금과 원자재와 같은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좀 넓게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 암호화폐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하면 암호화폐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모든 암호화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건 조금 틀린데 디파이는 이게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는 그 컨트랙트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파이가 나오면서 지금 이더리움이 크게 또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여기에 그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얀 파이낸싱이라는 그 코인은 지가 스스로 수익이 많이 나는 디파이를 찾아다니면서 수익을 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이 화폐 코인 가격이 얼마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0,000가 넘었잖아요. 네. 얘는 $30,000예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난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고가가 형성되는 원인은 얘는 딱 3만 개뿐이 발행을 안 했어요. 앞으로도 발행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중에서 엄청나게 이 시세 분출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코인에 대한 투자 관점이 아니고 차제에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디파이라는 게 뭐고 저게 어떻게 해서 혁신금융이고 앞으로 저게 어느 쪽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기에 그 연관되는 기술로 인해서 저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나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5% 이상은 사기입니다. 폭망할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라고 이러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디파이라는 이것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이 계속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사례로 얌이라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뭐 4억 6,500 저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는 디파이 코인이라고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들이 모입니다. 특히 그거를 그 거래소 같은 데 띄우면. 그래서 저 얌은
그 상장 출시 하루 만에 4억 6,500만 달러가 모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코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서 저게 72시간 만에 다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 본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거 진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오류로 이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네요. 해킹 당하는 것처럼. 네, 하여튼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정말 야, 이게 정말 저렇게 될까 싶으면서도 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뭔가 디지털 화폐가 자리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홍익희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금융 경제, 그 다음에 새로이 떠오르는 암호화폐 한 종류인 디파이 이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예, 이런 걸 바탕으로 절대로 뭐 섣부르게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